네, 이번 시간은 233쪽 7절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설정 의무다. 이 단원도 문제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보통 한 문제 나옵니다. 저 위에 써 있는 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저 위에 쭉 적혀 있는 말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법의 30조의 1항과 2항은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 라는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법조문이고요. 3항은 이러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보증 설정 의무가 있다. 우리 개공은 공인중개사 1억, 법인은 2억 이상의 보증범위나 공제가입이나 공탁을 해야 되는 건 아시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밑에 박스 30조 한번 읽어볼게요. 30조 1항. 개공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했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몇 가지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그 민법이 있죠. 민법. 민법에 750조에 의하면은 불법 행위로 인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민법 조문이에요. 민법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무슨 행위, 불법 행위, 그리고 모든 손해, 모든 불법 행위, 모든 손해를 다 규정하고 있는 게 민법이에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은 행위자가 누구? 개공, 행위는 중개 행위, 또 손해는 재산상 손해, 이렇게 딱 특정하고 있어요. 이게 민법은 포괄적이지만 다시 행위자 누구? 개공, 행위는 중개 행위, 손해는 재산상 손해. 이 요건이 딱 만족되어야 돼. 이 요건이 만족되면 개공이 가입한 보증기관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행위자가 개공이 아니야, 행위는 중개 행위는 아니야, 그냥 다른 불법 행위야. 손해는 재산상 손해가 아니라 다른 뭐 육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야. 이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책임은 없어. 책임이 없고 민법상 책임을 질 뿐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자, 일단 좀 이따 다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1항은 그런 내용이고 2항. 개공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했다. 빌려준 거예요. 그냥 빌려주고 다른 사람이 내 중개사무소에서 무슨 행위? 중개행위를 했어. 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어. 개공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특이한 조문이죠. 중개 의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에게 중개한 자가 그 사무소의 주인인 개공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그 사무소를 제공한 개공이 책임져야 한다. 자, 3항. 개공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범위나 공제 가입하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항과 2항에 따른 손해만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30조 1항 시작할게요. 30조 1항은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개공은 무슨 행위를 하다가 중개 행위를 하다가 고의나 과실, 일부러 부주의로 거래 당사자, 중개 의뢰인이라 합시다. 거래 당사자에게 어떤 손해를 발생시키면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면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공에게 직접 청구를 할 수도 있어. 직접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무슨 법 적용하는 거예요? 민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민법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직접 찾아갔더니 이미 튀고 없어. 사기치고 이미 튀어서 못 받는 거지 뭐. 찾아갔더니 거만에 앉아 있어. 당신 때문에 손해배상이니까 손해배상해. 그랬더니 배째래. 못 받잖아 이게. 이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쉽진 않더라. 그러니 개공은 보증 설정 의무를 지자. 보증기관에 보증 설정을 하자. 공인중개사는 1억짜리, 법인은 2억짜리 가입을 하자.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하거나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료 내고 가입하는 거예요.
협회에 공제료 내고 공제 가입하는 거예요. 보험료는 뭐 한 16만 원 정도, 23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기관이 1년짜리 보증서 주는 거예요. 보증인.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먼저 물어주고 구상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공탁해도 된다. 공탁할 사람은 없겠죠. 1억짜리, 2억짜리 공탁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 가입하면은 이제 손해입은 의뢰인은 어디에 보증기관에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이나 공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이런 제도를 어디다 만든 거예요? 공인중개사 법에다가 만든 거예요. 만든 거예요. 직접 청구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 대신 그 행위자는 누구이어야 한다? 개공이어야 하는데 그 행위자가 고용인인 경우에도 보증보험, 공제금, 공탁금 받을 수 있게요? 없게요? 있다 없다? 있다. 소공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행위자는 고용인이어도 돼요. 개공이거나 고용인이어야 돼요. 행위는 꼭 무슨 행위여야 돼요? 중개행위여야 돼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사기쳤어요. 그러면은 공제금 못 받아요. 여기 가입했다면 공제금 못 받아요. 직접 청구만 가능해요. 그 손해는 무슨 손해여야 되고? 재산상 손해여야 돼요. 정신적인 손해 입어서 위자료 청구 안 돼요. 관절염, 위궤양 이런 거 탈모 다 안 돼요. 안 되고 재산상 손해만. 이 요건이 딱 만족되어야만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해. 됐습니다? 자, 뒷장 가보죠. 234. 저 위에 행위자부터 써드렸습니다. 행위자. 자, 개공 또는 고용인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체크하세요. 그러므로 개공 및 고용인이 아닌 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자는 개공, 이자는 A라는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 아니고 얘가 고용한 고용인도 아니야. 그냥 일반인인데 얘는 매도인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이 집을 팔아주려고 같이 중개했어요. 그리고 손해가 발생했어요. 1억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너는 7천 물어줘, 너는 3천 물어줘 이런 판결이 나왔지요. 이때 이 A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부분은 공제금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 개공도 아니고 고용인도 아니니까 얘를 상대로 직접 청구만 가능하지.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밑에 판례 밑줄. 개공이나 그 보조원이 아닌 자에게 공인중개사 법령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동그라미 2번. 그런데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으면 개공은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때 의뢰인은 공제금 청구할 수 있다. 자, 밑에 행위는 꼭 무슨 행위여야? 중개행위여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중개행위와 관련이 없는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개행위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1번 근저당권이 있는데 이 근저당권이 있음을 개공이 설명해 주지 않고 전세계약을 중개했다. 근저당권 있는 걸 설명하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등기부 출력해가지고요. 표제부, 갑구, 을구를 버려버리고 표제부, 갑구가 보여주면 세상에 이 집에 을구도 없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믿고 들어갔죠. 들어갔고 나중에 경매가 돼버렸네. 보증금 내 일부나 전부가 날아가 버렸네. 재산상 손해가 입었지. 자, 그러면 행위자 누구? 개공. 행위는 무슨 행위? 중개행위. 고의로 재산상 손해 발생한 거죠? 확실하죠? 그러면 이때 민법에 의하면 피해를 입은 자가 이걸 입증할 책임이 있지? 그럼 뭘 입증하라는 얘기냐? 네가 나에게 근저당권을 설명해 주지 않아서 손해 입었어 라는 걸 입증해야 되지. 그럼 뭘로 입증하지? 질문 드렸어요. 뭘로 입증해? 계약서가 아니고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근저당권이 적혀 있어야 되죠. 적혀 있어야 돼. 이게 안 적혀 있는 거죠. 설명을 안 한 거죠. 그래서 확인설명서 들고 개공 찾아갔죠. 아, 이 썩을 놈아. 네가 근저당권 설명 안 했잖아. 봐봐. 안 적혀 있잖아.
개공이 오리발렘이라. 그거 내가 써준 거 아닌데? 네가 지어왔지? 어떻게 입증해야 되겠냐? 네가 썼다는 걸. 그렇죠. 사장님 봐봐. 이거 서명 및 날인 했잖아. 여기 자필로 이름 쓰고 인장으로 찍었네. 등록된 인장 찍었네. 7mm, 30mm 하트 도장. 그랬더니 개공이 뭐래? 아니 공부해? 왜 이렇게 잘 알아? 미안해. 내가 손해배상 해줄게 라고 손해배상에 합의서를 써주었어요. 합의서를 써주면 이걸 내잖아. 내면 예를 들어 여기 가입해서 공제에 내면 협회에 내면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합의를 안 해줘. 뭐 개공상대로 소송해야 돼. 소송해서 판사님 앞에서 아까 똑같이 입증했더니 판사님이 확실히 공부한 사람 다르대. 손해배상 해라 라면서 판결문 써줬어. 판결문 써주면 이걸 내면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입니다. 이게 중개행위라는 걸 입증했는데 문제는 밑에 있는 판례들이 뭐냐면요. 가끔 시험에 뜨거든요. 판례는 뭐냐면 이렇게 입증해서 이걸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냈더니 협회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뭐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볼 때는 저 개공의 행위가 중개 행위는 아닌 것 같다라면서 공제금을 지급 거절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의뢰인과 협회 사이에 다시 한번 싸움이 벌어진 사건들이죠. 그래서 1, 2, 3, 4, 5 이 사건들은 다 누구랑 싸웠다? 의뢰인과 협회 간의 소송이에요. 공제금 내놔. 못 줘. 중개행위야. 중개행위가 아니야. 이런 사건이었다고. 그랬더니 판사님은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이런 사건들은요. 이런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지도 않아요. 명백하잖아요. 1심 법원에서 다 끝나버리는데 이 사건들은 이제 대판까지 간 것들이죠. 중개행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대판 싸운 거예요. 싸운 건데 판사님은 이 중개행위의 판단 기준을 알려줘. 판단 기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이제 뭐예요? 중개행위. 중개행위냐 아니냐에 관해서 판단 기준을 판사님이 알려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공의 주관적인 의사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줘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 안 되죠? 한번 읽어보죠. 잘 이해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자, 1번 판단 기준.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보호의 목적을 둔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봐서 판단해야겠다. 자, 이 공제제도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공제제도를 만든 목적은 거래 당사자 보호지. 이게 중개냐 아니냐라는 판단도 거래 당사자 보호라는 그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어서 개공이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밑줄 치세요. 개공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만큼 나눠야 되니까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공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주관적 의사는 뭐냐면 개공의 마음속 생각이에요. 저 행위를 할 당시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중개할 의사가 있었느냐 이거지. 이거는 제3자가 알아요 몰라요?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속도 모르는데. 여러분 속은 여러분 알아요? 저도 가끔 제가 왜 이런지를 몰라요. 네. 그 주관적 의사. 그 사람 마음속 생각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걸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시각으로 일반 사람들의 통념상으로 판단해야 느낌상 딱 그렇잖아.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인데 자, 중개행위의 판단은 개공이 진정으로 중개할 의사가 있었느냐라는 개공의 주관적인 의사로 판단해야 한다. X 늘 이렇게 나왔어요. 객관적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이게 판단 기준이고 이제 밑에 있는 사건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에요. 자, 사건 말씀드릴게요. A는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고 이제 얘는 개공이고요. 이 B는 저 땅을 너무나도 사고 싶은 사람이에요. 틈만 나면 찾아가서 사장님 저 땅 좀 사줘. 언제 사줄 거야?
땅 좀 사줘 이렇게 의뢰했지. 개공은 A를 찾아가면요. A는 내가 죽기 전에는 안 팔아. 이런 사람이에요. 참 아쉬워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땅을 팔아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먹어요. 그래서 개공은 어느 날 B에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야 드디어 A가 땅을 팔아달라고 한다. 기뻐하여라. 땅을 팔아달라고 해. 나한테 땅 팔아달라고 하면서 바쁘다면서 나한테 대리권을 주더라. 그러면서 위조된 위임장을 보여줘. 나랑 계약서 쓰자.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자 매도인은 어떻게 썼느냐. A의 대리인 개공, 매수인은 B, 그리고 밑에 개공 이렇게 쓴 거죠. 이게 이런 걸 우리 일방대리를 하죠. 일방대리. 아까 일방대리 금제이 아니라고 그랬지. 그리고 내가 중도금, 잔금 다 받아 전달해 줄게. 받아가지고 튀어버렸지. 튀어버렸어요. 이때 손해 입은 의뢰인은 협회, 개공이 가입한 협회 공제, 공제금을 청구했지. 그랬더니 협회에서는 우리가 볼 땐 뭐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땐 중개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지급을 거절한 사건이어서 싸운 거예요. 협회가 이제 주장하는 중개가 아니라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얘한테는 의뢰 받았어,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 얘한테 의뢰 받았고 어떻게 한 사람한테만 의뢰를 받아가지고 중개라는 걸 하냐. 이건 중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기친 거야. 사기 그냥. 그리고 또 하나 이유를 대는데 자 이미 계약서는 썼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 들고 튀었다. 이것은 중개행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개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주장을 해. 이런 협회의 주장이라고. 개공의 의무는 확인설명서를 써주고 거래계약서를 써주면 의무는 다한 거야. 의무는 다한 거고 계약 체결 이후에 이 과정을 꼭 도와주라는 말은 없지 않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도와주라는 말은 없지 않냐. 그러니 중개 완성 이후 과정은 이건 중개가 아니야. 두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의뢰 안 받았어. 범위를 벗어났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대판 싸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판사님이 아까 판단 기준 알려줬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러면 자, 이 계약서를 쓸 당시 개공의 주관적인 의사는 그 당시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진정으로 둘을 위해 중개할 의사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어떻게 하면 저 피를 홀라당 베껴 먹을까 이 생각뿐이었던 거지. 개공이 주관적 의사로 본다면 이걸 중개할 의사는 없었어. 근데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야. 객관적인 시각으로 제3자의 시각으로 이를 바라보자. 이를 바라보자 이거야. 바라보면 A로부터는 대리권을 받았고 B로부터는 중개 의뢰를 받아서 개공이 중개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분명히 내가 의뢰 받았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둘 모두를 위해 중개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점. 첫 번째 해결했죠. 첫 번째 해결. 얘한테 의뢰 안 받았다는 거 해결했잖아요. 그다음 범위를 벗어났다. 이건 뭐냐면 개공은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과정에 도와줄 의무는 없어. 법적으로 도와줄 의무는 없는데 이 사건은 단순히 계약의 체결까지만 도와주는데 그쳤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까지 개공이 적극적 개입을 했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잘 전달해 주겠다라고 했다는 거지. 그랬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통념은 이 행위를 무슨 행위로 인식한다? 중개행위라고 인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중개행위로 봐야 되겠다는 거지. 되셨죠? 네. 일반적인 사회 통념은 사람들은 이 행위를 중개행위란다 생각하는 거지. 예를 들어 개공이 B한테 중도금 줘봐봐. 내가 전달해 줄게. 그랬더니 B가 그래요? 사장님의 그 행위는 중개행위가 아니므로 나는 못 준다고 그래? 아니지. 좀 잘 전달해 주세요. 중개하는 것보다 이 생각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건 중개행위다. 결론 나온 거예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공이 관여했죠. 지금 일부를 횡령했다.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그 다음 줄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37조 1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중개행위다. 결론만 하시면 돼. 3번. 해서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중개행위의 범위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 의뢰에 의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자, 밑줄 친구만 잘 익히면 돼요.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를 받아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을 알선 중개하는 것도 중개 행위에 포함된다. 이런 사건이었어요. 4번은 뭐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그냥 그 밑줄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4번. 매매 계약을 알선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단순히 계약의 체결만을 알선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 후에도 중도금, 잔금의 지급, 또 목적물의 인도, 또 소유권 이전 등의 격려 등과 같은 예를 든 거예요. 이런과 같은 그 다음 줄 중에 밑주신 것이 거래 당사자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돼 있었다. 개공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 믿고 하자. 이거예요. 나 믿고 하자고. 나 책임질게. 내가 너 손해 있으면 내가 책임질게. 하자. 그랬더니 이제 이 아가씨가 뿅 가버렸어. 내 인생에 나를 책임지겠다는 남자는 처음이야. 특히 여성분들이 조심해야 돼. 이게 나 책임질게. 난 절대 그럼 믿으면 안 돼. 우리도 봐봐. 우리 지금까지 다 속았잖아. 아니? 아니구나. 알았어요. 어쨌거나 개공이 뭐라고 그랬다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 믿고 하자. 했는데 정말로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판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두 사람 간에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했다. 끝까지 다 관여했다. 끝까지 개공이 관여해서 두 사람 간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잘 이행되도록 추선해 주겠다는 것이 예정돼 있어. 끝까지 내가 관여해서 거래가 원만하게 잘 끝날 때까지 도와줄게. 예정돼 있다면 그 행위는 무슨 행위로 본다? 중개 행위로 본다. 밑에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 밑에 사건은요. 5번이 중요해. 지금 2번, 3번, 4번 다 중개행위였죠? 중개행위. 5번 갑니다. 5번이 가장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A는 개공, 갑은 중개보조원, 자격증을 대여해주고 혼자서 중개업을 해. 나는 출근도 안 해. 자, 이 보조원은 오피스텔을 갖고 있었는데 오피스텔을 이미 B한테 팔았어요. 팔았는데 아직 잔금을 치르기는 전이에요. 그래서 등기부상은 여전히 갑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을이 오피스텔 임차를 하러 찾아옵니다. 근데 이 갑은 다른 오피스텔을 보여줘야 되는데 직걸 보여줘. 직걸 보여주면서 이거 내 거라고 그러면서 당신에게 월세 아니라 전세로 내주겠다고 전세 계약을 체결해. 그리고 잔금 받고 소유권 넘겨주고 전세금 받고 튀어버렸어요. 이때 이제 손해를 입은 을 누굴 찾아가요? 갑을 찾아가지. A를. 개공이니까. 네가 책임지라고. 근데 A가 배째라고. 그래서 이제 개공이 가입한 어디? 공제. 여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 여기선 못 준다 이런 내용이었어. 근데 이제 이 계약서를 써보면은요. 이 전세 계약서를 써보면 임대인은 누구? 갑. 임차인은 누구? 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 개공 A 이름 써 있고요. 이름 쓰고 도장도 찍혀 있어요. 이런 계약서에 지금 이렇게 계약서 썼는데 근데 판사님은 이제 핵심을 어디로 잡았냐면 이 계약서의 작성을 누가 했냐? 갑이 했지, 갑. A는 출근도 안 한다고 그랬잖아. 갑이 작성을 해요. 근데 또 하나의 논점이 됐던 건 뭐냐면 여기에는 개공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거, 중개사무소 명칭도 적혀 있고 심지어 확인 설명서까지 교부가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을 입장으로 볼 때는 이거 중개 맞다고. 그랬더니 판사님은 자, 이건 갑의 행위를 따지는 거다. A 행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자, 갑의 행위를 보면은 갑은 직접 을하고 뭘 한 거지? 직접
전세 계약을 한 거지 갑이 이 전세 계약을 중개한 건 이다 아니다? 아니지. 직접 계약을 한 거지. 이건 아까 우리 금쟁에서 직접 거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거래는 직접 거래인데 이건 지금 처벌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직접 계약인 것이지 중개는 아니다. 이걸 따지고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할 것, 공제금을 줄 거냐 말 거냐 따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때 이 갑의 행위는 내가 직접 계약을 한 것이지 이걸 중개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중개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건 공제금 못 줘 이런 사건이었다고요. 갑의 행위를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갑이 A의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자신이 여전히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임차 을인 을과 어디가 포인트야? 거기에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갑이. 그랬다면 이것은 중개사무소 명칭이 적혀 있고 확인설명서까지 교부되었을지라도 누구 행위를, 그 갑의 행위를 객관적 사유통념상 당사자 사이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중개는 아니다. 여태 우리 뭐 했어요? 이거 한 거예요. 중개 행위냐 아니냐. 중개이어야만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배운 거예요. 네. 중개인가 아니면 공제금 못 주는 거고 직접 이인가를 찾아야지. 직접 이인가를 찾아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자, 고의 또는 과실. 자, 책임지고요. 원인 행위 또 하나 있습니다. 30조 2항이 하나 더 있었죠. 내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책임져야 한다. 이 조문을 그대로 냅니다. 그냥. 그대로 내니까 이렇게 눈에 밝혀 놓으면 돼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시험이 나옵니다. 자, 의뢰인은 이 30조 2항의 경우에도 개공이 가입한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심지어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30조 1항뿐만 아니라 2항의 책임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도 포함한다. 이게 30조 2항으로 발생한 손해도 공제금을 줘라. 이런 사건이었어. 대판이. 밑에 또 하나 판례가 있는데 이게 쉬워요. 개공갑이 사무소를 의뢰한테 빌려줬고 을이 임대차를 중개했고 근데 보증금을 전달해줘 부탁을 받았는데 이걸 들고 튀어버렸다고 을이. 이때 을의 행위는 중개행위잖아. 아까 들고 튄 건 중개행위였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의 판례였네. 자, 결과는 어떤 손해만 보장한다고? 재산상 손해만. 네. 자, 여기까지가 손해배상 책임. 30조 1항과 2항만 배운 거예요. 배운 거고 이제부터는 뭐 배운다? 보증설정제도. 네. 여러분 참 읽기 편하게 해드렸죠? 천천히 읽기만 하면 이제 쭉쭉 읽어 나가면 보기 편하게 해드린 거예요. 책에 다 짚어드리잖아요. 자, 오른쪽 갑니다. 개공은 언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밑줄 찾아놓고 업무 개시 전에 1항과 2항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범이나 공제 가입하나 공탁을 하세요. 조증의 종류 1번 보증범은 어디 밑줄 치냐면요. 세 번째 줄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다. 이것만 시험에 나와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다. 그러니까 이거지. 내가 가입하는데 남이 타는 거잖아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다. 이거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돼요. 보험료는 16만 원, 17만 원 정도 돼요. 이게 나중에 여기서 손해배상한 것은 구상권 들어오잖아요. 구상권이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신용도가 좀 높아야만 가입이 돼요. 이건 사보험이니까. 근데 협회 공제는 아무나 가입해줘요. 아무나 가입을 받아요.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사업을 말하며 밑줄 쳐요. 공제계약도 보증보험 계약과 마찬가지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공제는 성격이 뭐와 똑같다? 보증보험과 똑같다. 이렇게만 시험에 나와요. 똑같다. 이것도 구상권 들어와요. 근데 공제가 좀 더 비싼데 여기에 가입하는 이유는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소송 들어올 때 협회에서 지원도 좀 해주고 그래요. 이 때문에 공제에 많이 가입을 한다. 자, 공탁은 그냥 묻어놓는 건데 여기 셋째 줄 중이에요. 자, 셋째 줄 끝에 공탁금은 개공의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 이걸 잘 내요. 사고 치고
얼른 폐업하고 공탁권 빼가버리면 손해배상이 안 되니까 3년 안에 못 빼는 거죠. 밑에 보증 설정 금액 숫자 다 외우셔야 되지. 법인은 2억 이상, 주된 사무소 2억 이상, 분사무소마다 1억 이상 추가. 그래서 산수 문제도 내요.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두고 분사무소를 3개 두었다면 얼마 이상 보증 가입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5억. 이러시면 돼요. 자, 법인이 아닌 개공,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상 개공 아저씨 1억 이상. 농협은 특이하게 1,000만 원 이상. 예전에 우리 공부했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등록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분사무소 둘 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고. 근데 그중에 농협은 1,000만 원 이상 하라고 명시돼 있어요. 농협만 명시돼 있어요. 나머지는 규정 없어서 안 나와요, 시험에. 다음 페이지. 보증 설정, 신고, 시기 중요하죠. 밑줄 친 거. 개공은 언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 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보증을 설정한 후 증명서류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까지 하여야 한다. 자, 시기 외우셔야 됩니다.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걸 되게 시험이 잘 나오는 거 알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시험에 이렇게 내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전에 X 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보증은 저번에 등록 절차에서 공부했는데 이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이 아니라 이거지. 등록 신청할 때 내는 소리도 아니었지.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도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적으셨다 치고 셋째 줄 다만 보증법회사, 공제사업자, 공탁기관, 보증기관이 보증 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해주면 이 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조문도 있네. 실제 공제 가입을 하면 협회는 등록관청에 통보해줘요. 그래서 보증 설정 신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등록증만 찾으면 돼 그냥. 자, 2번 보증 설정 신고는 당연히 신고서가 있어요. 별지 25서식 신고서를 써내는 거고요. 보증범 증서, 공제 증서, 공탁 증서 4번 하나 내야 돼. 4번 내는 거야, 4번. 당연히 이제 원본 내는 건 말이 안 되지. 내가 여기 가입해서 4번을 내는 거죠. 3번 중요하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고 증명서류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공인중개사법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지역 농업협동조합에 관한 유일한 법조문이야. 지역 농업협동조합을 안에 대놓고 쓴 유일한 법조문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틀립니다. 이걸 내면. 왜냐하면 아니 농협이 무슨 신고까지 해? 신고까지는 안 하지. 1,000만 원밖에 기억이 안 나지. 그럼 틀리는 거예요. 1,000만 원도 알아야 되고 신고까지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거 부탁드립니다.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증명서를 갖추어서 업무 개시 전에 신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장 잘 익혀두세요. 자, 보증의 변경. 나 보증범인데 공제를 바꾸고 싶다. 변경은 자, 그다음 다운표만 보시면 돼. 이미 설정한 보증에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해야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효력이 만료되는 즉시 X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자, 기간이 만료. 보증법이나 공제 가입했으면 1년마다 기간이 만료가 다가오죠. 자동차 보험처럼 보통 1년짜리 가입을 하니까요. 이럴 경우는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해라. 만료일까지 이만큼.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조심해요. 만료일까지. 3번 변경, 재설정도 통보해주면 신고 생략할 수 있다. 양가로 3번 갑니다. 거래 당사자는 보증 제도를 잘 모르겠지요. 잘 모르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언제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오른쪽 페이지 3가지, 박스 3가지를 설명하고, 드디어 오늘 쓰리고 나왔네. 설명하고, 그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되네. 언제 하라고요? 중개가 완성된 때. 이게 중요합니다. 완성된 때. 완성되기 전에. 틀려. 완성된 때. 그러니까 이거지. 지금 개공이 중개해서 둘 사람 간에 거래가 성사된 거잖아요. 성사가 됐으면 언젠간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설명하라는 얘기지. 설명을 하는 거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손해가 있을 리도 없잖아요. 완성되기 전에는 설명할 필요가 없지.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안 산다고 집 안 산다고 집에 돌아가는데 개공이 잡고 잠깐만 있잖아 나 그 공제 가입했다? 민망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이. 설명 안 하고 언제? 때 완성된 때 나 공제 가입했어 1억짜리야 언제까지 가입됐어 이걸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설명만 하면 기억이 오래 안 가잖아. 오래 안 가니까 공제증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로 써라 이 말이야. 보증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라. 언제? 완성된 때. 오른쪽 3가지 설명을 하고 보장금액, 보장기간, 디귿. 보증보험회사 가입했어. 나 공제사업자에 가입했어. 나 공탁했어. 근데 공탁기관은 소재지도 알려줘야 돼요. 어디 법원이라고 알려줘야 되지. 일단 A 법원에 공탁했는데 B 법원 가면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법원이다. 그래서 공탁기관은 소재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이걸 위반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동그라미 3번도 좀 익혀두시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한 거예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양쪽 모두에게 줄 것이 3가지다 이거지. 중개가 완성된 때 이게 첫 번째. 거래 당사자에게 이게 두 번째. 줄 거 100가지 3가지.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보증관계증서 사본이랑 전자문서다. 기업과 니은을 안 주면 업무정지, 디귿 안 주면 100만 원의 과태료. 이 차이도 좀 익혀두면 좋고 기업과 니은을 안 주면 업무정지, 디귿번 안 주면 100만 원의 과태료다. 그렇구나. 개공이 여러분 중개 받아보셨잖아요. 받아보시면 개공이 확인설명서 주고 거래계약서 주고 공제증서 복사해 주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양거는 4번. 중개 의뢰인이 이제 손해를 입었어요.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이나 공탁금을 받고 싶어요. 받고 싶으면 다음에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해 보증기관에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거예요. 셋 중 하나 내라고. 첫 번째 특이한 거는 의뢰인과 개공원에 작성한 손해배상 합의서로도 된다는 거지. 좀 특이하죠. 합의서도 된다. 합의서, 판결문 사본, 화해조서 같은 거. 합의서, 판결조서. 시작. 합의서, 판결조서. 이걸 내면 준다 이거야. 잠깐 실판을 보셔요. 이렇게 합의서, 판결조서를 첨부해서 냈는데 이 의뢰인이 입은 손해가 1억 2천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는이니까 1억짜리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보증보험 공제 공탁금을 청구했어요. 청구했으면 당연히 보증기관은 얼마만 줘요? 보증기관은 1억만 주지. 그럼 나머지 2천은 어떻게 청구해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직접 개인적으로 2천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청구하는 거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보증기관은 보증 한도 안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근데 개공은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1억 물어준 건 구상권 들어오니까, 또 공탁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개공 돈을 묻어놓은 거잖아요. 개공 돈 1억 물어주고 1억 별도 책임이니까 어떤 게 가입을 했던 어떤 걸 가입을 했던 개공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증보험 공제는 각 사건마다 1억씩을 다 물어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1년 동안 발생한 손해액의 합산액 1억까지만 보장해요. 각 건마다 1억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1억을 물어주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건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으니까 중개를 계속하려면 이 두 가지는 다시 가입을 해야 돼요.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 공탁은 내가 묻어놓는 거잖아요. 이것은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걸 며칠 안에 해라? 15일 안에 해라. 공인중개사법에 딱 한 번 나온 숫자 15일이에요. 동그라미 1번.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했다면 며칠 안에?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이게 세 줄을 시험에 다 주면 오고, 동그라미 2번에 첫 줄 끝에부터 밑줄 치세요. 보증보험 또는 공제금으로 손해배상했으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는 것이며, 끊으시고 공탁으로 손해배상했으면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문제 나올 때 공제금으로 받아 쓰세요.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했는데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이렇게 시험에 뜨잖아. 그럼 틀립니다. 부족금의 보전이란 말은 앞에 뭐가 나올 때? 공탁이라고 나올 때만 모은 거예요.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 공탁은 부족금 보전, 이렇게 짝이 딱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뭐 이제 읽고만 가면 됩니다. 1번. 보증기관은 중개행위로와 관련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보증 설정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잖아요. 근데 2번. 개공은 보증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리고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는 개공에게 구상권 행사하므로 결국 세 번째 줄 밑줄 치세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어떻게 시험을 내기도 하냐면 이렇게 내기도 해. 개공은 자신이 가입한 보증보험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진다. X. 밑에 판례 볼 텐데 판례는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밑줄 치세요.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요. 1번 두 번째 줄 끝에부터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는 않아야 한다. 우리 일반적인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보험 계약을 했는데 계약 당시 이미 사고는 발생한 상태였다는 거지. 이미 질병에 들고 질병보험에 가입했으면 그럼 보험금 못 주는 거지. 이거죠. 말 그대로 협회와 개공은 1년에 한 번씩 1억짜리 공제 계약을 하거든요. 이 공제 계약이 뭐 하려면 유효하려면 공제 계약 당시 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는 않아야 한다는 얘기지. 당연한 얘기지. 그런데 2번은 뭐냐면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나올지도 몰라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칠판 보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개공은 어릴 적 꿈이 그 동네 왼수 사기치는 게 꿈이었어. 참 꿈이 원대해요. 동네 저 왼수 덩어리를 사기치는 게 꿈이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해서 3년 4년 만에 겨우 땄어. 겨우 따서 이제 난 개공으로 드디어 성년이 되고 결격사에 벗어나고 만 19세 개공이 됐지. 개공이 된 드디어 저 인간에게 뭘 쳤어? 사고를 쳤어. 꿈을 이룬 거지. 근데 사고를 입은 손해 입은 의뢰인이 협회에 공제금을 청구하자 협회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공제계약 당시 이미 사고 발생은 확정돼 있었다 이런 주장하는 거야. 왜냐면 이 인간은 처음부터 사기칠 의사로 개공이 된 사람이니까 이런 주장하는 거지. 그래서 2번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공제계약을 체결했고 나아가 실제로 고의로 공제사고를 일으켰다 이겁니다. 그 다음 체크하세요. 그런 사정만으로 공제계약 당시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단정하여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거나 공제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우연성 결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보험금을 타려면요 사고는 우연히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사고가 고의로 이루어지면은 보험금 못 주잖아요. 우리 자동차분도 그러잖아요. 사고는 우연히 이루어져야 되지. 그래서 우연성이 결여됐다라고 보거나 공제계약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속으로 사기칠 의사가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미 사고 발생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 내가 마음속으로 사기칠 의사가 있으면 사기는 꼭 쳐져? 인생이 그렇게 쉬워? 그런 얘기지 이게. 자 그러면 하나 더 생각을 뭐냐면 그렇다면 만약에 이 공제계약이 만약에 무효가 된다면 공제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그럼 공제금은 안 줘도 된다는 말인가 이거지. 근데 이건 좀 다른 게 뭐냐면 공제계약은 누가 하는데 개공이 하는데 공제금을 타는 건 의뢰인이라는 거지 타인을 위한 계약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제계약이 개공의 사기를 이유로 뭐가 됐더라도 무효가 됐더라도 공제금을 주기는 줘야 된 게 아니냐 이거지. 너는 몰랐잖아. 네가 그런 사기로 공제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번 제가 있는 데만 밑줄 쳐요. 개공이 공제계약을 체결하면서 협회를 기망했다는 이유로 협회가 공제계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했다 하더라도 공제계약을 취소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기망행위, 개공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취소를 가지고 당사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맨 끝에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둘이 짜고 했다면 못 주지. 야 빨리 나 사기쳐. 나 사기 당할게. 둘이 짜고 하겠다면 못 주지. 하지만 그런 경우가 당사자가 개공의 기망행위를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은 이 무효 취소로 공제계약 무효 취소로 당사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니까 줘야 돼 이런 얘기예요. 소멸시효는 안 중요하니까 미쳐치지 말아요. 이거는 상법의 얘기니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우리 여러분 실비보험 같은 거 가입 많이 하시잖아요. 병원 다녀오고 3년 이내 청구하면 돼요. 묶어놨다가 3년 이내 청구하면 돼요. 보험금 청구는 상법에 3년이야. 3년. 그런데 문제는 병원 다녀온 날이 확정되니까 이날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개사고는 그게 달라요. 계약서 쓴 날 이미 사고는 터진 거예요. 근데 손해를 나중에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날 어떻게 알겠냐고. 그날 알았으면 그날 계약 안 하지. 그래서 오른쪽에 판례만 알면 돼요. 공제금 청구권자가 공제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충분히 있었다. 그렇다면 공제금 청구권자가 공제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진행한다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건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2번은 밑줄 치지 마시고요. 참고로만 읽어드릴게요. 이번에는 의뢰인이 개공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때 아까 보증 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직접 청구할 때는 민법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한 날부터 손해 가해자 한 날부터 3년, 불법이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물어봐요, 잘. 밑에 이제 위반 시 제재 나오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했다. 보증 설정하라고 중개업을 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임등치. 아까 밑에 100만 원의 과태료도 있었지. 다 있고 다음 페이지 참고로 보증 설정 신고서가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 문제가 20문제가 들어있어. 이 단원이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8, 9개 정도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많이 나와요. 20문제 다 풀어봐야 돼요. 20문제를 전부 다 풀 수 있을 정도의 공부를 다 했어 우리가. 다 했으니까 20문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5년치는 기출문제집으로 나온다고 5년 이전에 아주 중요한 문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5년 이전 기출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고 20문제 해설 보지 말고 직접 풀어요. 직접 풀고 연습장에다가 답 쓰고 채점 해봐요. 채점 해봐서 한 문제 5점이야. 한 문제 5점. 한 문제 5점이니까 하나 틀리면 95점, 2개 틀리면 90점. 이렇게 해서 채점 하셔서 제 카페에다가 점수 올려줘요. 요즘에 가입만 하시고 활동을 안 하시대. 내가 활동해야 되겠어요? 여러분께서 활동해 주셔야지. 네. 글도 써주고 그러면 저도 이제 답변 드리고 그러잖아요. 질문도 하고 그러시면.
무크랜드 홈페이지에 질문도 올려주시더라고요. 저 열심히 답해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낮에는 잘 못해 저 활동하니까요. 밤에 자기 전에 잠시 컴퓨터 들어가서 이제 답변 달아드려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로 질문 답변하면은 문자 오잖아요. 저도 문자 오더라고요. 여러분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해드립니다. 답해드리고 어떤 분은 오류도 이렇게 올려주셨던데 감사하고 그래요. 자, 오류 있으면 잘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20문제 풀어보고 채점해서 카페에다가 점수 올리기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263쪽 보수부터 쭉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공인중개사법 오늘까지 한 부분에서 20문제가 넘게 나옵니다. 오늘까지 한 부분만 20문제가 넘게 나옵니다. 현재 우리 4주차 공부했죠? 여기까지 약 20문제도 넘게 문제 나온다. 다음 주에 할 것은 별로 어렵진 않은데 문제가 역시 계속 잘 나오는 파트다. 다음 주에 우리 또 뵙겠습니다. 새해 뵙겠습니다. 새해 첫날 첫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